네, 이번 영상은 비트키라는 하드웨어 월렛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새로운 형식의 이제 지갑인데요. 이거를 하드웨어 월렛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드웨어 월렛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하드웨어 장치가 있기 때문에. 네, 비트키라는 그런 제품인데요. 블록이라는 회사가 만든 거고요. 제품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앱이고요. 앱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육각형 형태의 이런 장치, 기기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블록이라는 회사가 잭 도시죠. 잭 도시의 회사고요. 그 트위터를 만든 사람이죠. 잭 도시가. 그래서 뭐 이게 뭐 좋은 평가도 있긴 한데,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좀 나이 드신 분이 쓰기에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이제 그 키를 만드는 게 좀 편해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어르신들이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지갑을 생성을 할 때 니모닉이라는 걸 생성하잖아요. 뭐 시드를 생성한다 뭐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보통 이제 주사위 굴리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주사위 굴리기가 일체 없고 그냥 이렇게 키가 쉽게 생성이 돼요. 여기서는 이제 페어링을 하면 키 생성을 한다라는 그런 설명이 되어 있고요. 페어링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요 두 개를 연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기기, 요 육각형 형태의 요 모양과 요 기기와 이 앱이죠. 이 비트키라는 이 앱, 스마트폰에 설치된 이 앱과 두 개를 연동시키는 거를 이제 페어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페어링이 되면은 요 두 개 사이에서만 작동이 되죠. 다시 말해서 이 기기가, 이 육각형 기기가 다른 핸드폰하고는 서로 연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핸드폰하고만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대1로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어링이라는 걸 하면은 키가 생성이 바로 되고, 그게 지갑이 바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2 오브 3 멀티 시그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시 말해서 키가 3개가 생성이 되고, 그 3개 중에 2개가 서명이 되면은, 허가가 되는, 허락이 되는, 승인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키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앱 키라고 있는 게 있고 하드웨어 키라는 게 있고 서버 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키가 있는데 앱 키는 당연히 이 앱에 생성되는 키를 말하는 거고 하드웨어 키는 이 육각형 모양의 이 장치에 들어가 있는 키를 말하는 거고 서버 키라는 것은 이 회사죠. 이 블록이라는 회사 안에 서버에 들어있는 키입니다. 그래서 키가 세 개가 생성되는데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회사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이라는 회사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키 하나만 가지고는 이 컨트롤을 제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2 오브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개 중에 두 개가 서명이 돼야지만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 있는 한 개가 있는 그 키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근데 그 나머지 두 개는 두 개는 사용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사용할 때는 이 두 개만 쓴다는 거죠. 앱 키와 하드웨어 키. 요거는 사용자가 갖고 있고 사용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키이고요. 서버 키는 평소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특정한 경우에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화면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요게 이제 이 앱을 실행을 했을 때 이제 이런 화면이 뜨죠. 이 뭐 보내기, 받기 이런 메뉴들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모양은 그 인증을 하는 모양인데요. 상황인데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요 하드웨어 기기를 핸드폰 뒤에다가 갖다가 대면은 이제 이렇게 승인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기기를 폰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 인증이 된다라는 거죠. NFC 방식이죠. 예, 그래서 뭔가를
컨펌을 해야 될 때 이렇게 한 번씩 뒤에다가 갖다 대는 이런 방식이 되겠고, 송금하거나 복구할 때 인증도구로서 사용이 됩니다. 요 기기는 지문 인식이 있어가지고, 지문 인식을 하기 때문에 본인만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문 인식을 해서 이 육각형 장치를 활성화시켜야지만 그 다음에 컨펌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쓸 수 있죠. 누가 이것을 습득을 했다고 해서 쓸 수가 있는 건 아니고, 뭐 분실을 해서 누가 주웠을 때 이걸 쓸 수가 없죠. 지문이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이제 시드 문구 등을 보관할 필요가 없고, 페어링으로 쉽게 키를 생성을 한 후 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페어링으로 키를 생성한다. 이게 지갑을 바로 만든다는 뜻이고요. 페어링만 하면은 지갑이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시드 문구를 따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시드 문구를 분실하거나 이럴 때 이럴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시드 문구 자체를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고요. 다만 이 기기들을 분실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복구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상속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제품의 특징을 이제 대부분 설명을 하게 된 것이 되길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송금 버튼을 누르고 금액 넣고 사용자 주소, 받는 사람 수신인의 주소를 넣고 그다음에 OK를 누르면은 한번 이렇게 인증을 해주면은 이제 송금이 되는 거죠. 사용하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간단한데 여기서 좀 설명할 것은 복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드 문구를 보관하는 방식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드 문구는 분실할 수 없죠. 시드 문구 자체를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 가지 상황이 있어요. 앱 키를 분실하거나 하드웨어 키를 분실하거나 혹은 둘 다 분실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각각 복구 방법이 있고요. 분실하지 않는다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앱 키를 복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앱 키를 그러니까 만약에 핸드폰을 분실했어요. 핸드폰에 이 비트키 앱에 있는 키가 있는데 그게 앱 키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분실을 한 거죠. 또는 그 어플을 지웠다든가, 또는 새로운 폰으로 내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 그 앱 키를 이제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폰을 새로 구한 다음에 새 폰에다가 내가 이것을 앱을 설치한 다음에 앱 키를 복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고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클라우드에 보관했다가 복구하는 거예요. 클라우드에. 그러니까 암호화된 백업 키를 클라우드에 보관해 두었다가 복구 시 가져와서 하드웨어 키로 복호화하여 복구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클라우드에 보관을 해 둔다는 얘기죠. 클라우드라는 것은 여기서 구글 클라우드를 의미하기도 하고 아이폰 사용자는 아이클라우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백업 키를 보관을 해요. 클라우드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니모닉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보통 종이에 써서 보관을 하잖아요. 아니면은 그 스틸 월렛이라고 해서 스테인레스로 된 금속 그 카드 같은 데다가 그 니모닉 알파벳 철자를 이제 하나씩 새겨가지고 또는 하나씩 조립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틸 월렛을 어딘가 이제 아주 자기만 아는 그런 장소에 잘 보관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관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니모닉을 텍스트로 써서 클라우드에 보관하라는 거는 추천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클라우드에 보관을 해 놓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클라우드에 접근을 해서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구글 클라우드에 넣어놨는데 구글 계정을 해킹을 당하면은 그 구글 클라우드에 그 어떤 그 해커가 들어와서 거기에 뭔가 이거 니모닉 같은데 하고 그런 걸 있으면 다 가져다가 자기가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탈취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온라인상에다가 니모닉을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다 이런 거는 안 하잖아요, 보통. 근데 여기서는 클라우드에다가 보관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앱 키를. 그럼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냥 보관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를 시킨 다음에 보관을 한다는 거예요. 암호화된 백업 키를 클라우드에 보관을 해 두는데 만약에 해킹이 돼서 계정이 구글 계정 같은 게 해킹이 돼서 그것이 탈취가 됐을 경우에 이것이 암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풀지 못하니까 괜찮다 하는 거죠. 그런 방식인데 음 어쨌든 좀 찜찜하긴 하죠. 온라인상에다가 보관을 한다는 게. 어쨌든 이 제품에서의 특징은 암호화를 시킨 그 백업 키를 클라우드상에다가 보관을 해 놨다가 나중에 복구할 때 그거를 다시 가져와서 복호화해서 복구를 한다.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예. 조금 온라인상에 보관한다. 요 점이 조금 찜찜하긴 한데 암호화를 해서 보관한다는 거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자가 니모닉을 보관을 할 때도 클라우드에다가 보관을 하면은 위험한데 이거를 암호화를 해서 클라우드에다가 보관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니모닉을 그냥 텍스트 상태로, 평문 상태로 그대로 이것을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해킹 당하면은 금방 그게 노출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니모닉을 한번 암호화를 해서 그래서 클라우드에 보관을 하면은 누가 그거를 탈취하더라도 그 암호를 풀 수가 없으니까 그 니모닉을 알아낼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클라우드에 보관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암호화 기능도 상당히 뭐랄까, 철저한, 그러니까 해독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하고,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뭐 메타마스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소프트웨어 월렛들, 뭐 팬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월렛들도 키를 그 소프트웨어 자체에 보관을 하잖아요. 메타마스크나 이런 것도 그 앱 안에 키를 보관하거든요, 그것도. 근데 그것을 보관할 때 암호화를 해서 보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키를 탈취를 하더라도 암호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복호화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방식으로 암호화를 이제 하고는 있는데, 여기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드웨어 키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안성은 높습니다. 왜냐면, 암호화된 백업 키를 클라우드에 보관을 해 놓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복구할 때 하드웨어 키로 복호화를 하거든요. 예, 그 사용자가 가진 그 하드웨어 키, 그 육각형 모양의 그 장치를 말하는 거죠. 그 디바이스를 말하는 거죠. 그 하드웨어 키가 있어야 돼요. 그걸로 복호화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해커가 이 암호화된 백업 키를 탈취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커가 하드웨어 키는 없을 테니까 복호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풀 수가 없겠죠. 그 암호화된 백업 키를. 그래서 이 제품은 조금 더 안전하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드웨어 키라는 게 또 하나 난관이 있는 거죠. 관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은 암호화된 백업 키를 클라우드에 보관을 하는 것과 이것을 복원을 할 때 하드웨어 키로 복호화를 하는 과정까지 있기 때문에 제법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과는 좀 다르죠. 예를 들면 메타마스크 같은 거하고 좀 다릅니다. 메타마스크는 암호화된 백업 키 상태로 보관을 하긴 하지만 그것도 온라인상에 보관이 되는 거잖아요. 앱 안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탈취를 만약에 되면은 그 암호화된 키를 복호화하는 게 어려우니까 좀 어렵긴 하지만 그 자체는 얘를 복호화만 하면은 탈취가 또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 메타마스크의 경우에는. 근데 이 제품은
탈취를 해서 이것을 복호화를 하려고 해도 하드웨어 키라는 게 또 있어야 되거든요. 한 번에 그 관문이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보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메타마스크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크게 봐서는 클라우드에 보관했다가 이것을 갖다가 다시 복원을 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클라우드로, 아이폰은 아이클라우드로 로그인을 하여 비트키 앱에 설정을 해두고 백업키를 보관해 두었다가 복구 시 새 폰으로 가져온 후에 하드웨어 키로 복호화하여 복구하는 방식이다. 네. 설명한 대로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하드웨어 키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그 육각형 모양의 그 디바이스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는 가족을 활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커버 컨택트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이 앱에 리커버 컨택트라는 그 메뉴가 있고요. 그 리커버 컨택트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몇 명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자신의 가족이죠. 아내라든가 뭐 자녀라든가 이런 자기가 완전히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이 리커버 컨택트 안에다가 설정을 해둘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설정을 해두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그 가족한테 전화를 걸어요. 걸어서 야, 나 지금 이거 이제 복구를 해야 돼. 키를. 그러니까 너가 좀 도와줘. 라고 전화를 건 다음에 그 사용자의 그 비트키에다가 그, 그러니까 리커버 한다는 그 메뉴를 누르면은 어떤 숫자가, 코드가 보여지거든요. 그럼 그 코드를 그 가족한테 불러줍니다. 야, 이번에 그 코드가, 27이야, 27이야. 이렇게 해갖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가족이 자신의 그 비트키 앱이죠. 거기에 그 입력을 하는 창에다가 그 2하고 7을 입력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그 가족이 갖고 있는 그 비트키 앱에서 이 사용자한테 복호용 데이터를 전송을 해줍니다. 예, 전송을 받으면은 이 데이터를 받은 그 사용자는 클라우드로부터 아까 받아놓은 그 백업 키를 그걸 통해서 복호를 해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복호를 하드웨어 키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호라는 것은 암호화한 것을 다시 푸는 거를 복호거든요. 복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백업 키를 클라우드에다가 보관해 놓는다고 했는데 그냥 보관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를 시켜서 보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암호화 시킨 것을 다시 그러니까 복호하는 거, 푸는 것을 하드웨어 키로 한다고 했는데 하드웨어 키도 잊어버렸다면, 분실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드웨어 키를 대신해서 누가 이 기능을 대신하냐면 가족이 대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이 그 하드웨어 키가 복호화했던 그 기능을 이 가족의 핸드폰에서 그 복호용 데이터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키가 없더라도 그 가족이 보내준 복호용 데이터를 가지고 암호화된 백업 키를 풀 수 있어요. 예, 그런 말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드웨어 키 역할을 가족이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 기능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족이 없어도 되는데, 가족이 없어도 내가 하드웨어 키만 있다면, 그 육각형 모양의 디바이스요. 그 하드웨어 키로 내가 클라우드에서 암호화된 그 백업 키를 받은 다음에 그 하드웨어 키로 복호화하면 되는데, 하드웨어 키도 분실했다. 그럴 때는 가족을 통해서 복호용 데이터를 받아서 내가 아까 받았던 암호화된 백업 키를 그걸 복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앱 키를 복구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클라우드 설정을 안 했거나 복구 시 백업 키를 못 찾는 경우. 요게 이제 있는데, 요게 이제 가장 최악의 경우죠. 최악의 경우인데, 보통 이제 이 앱 키를 복구하려면 클라우드에 보관을 해놨어야 되거든요. 백업 키를, 암호화된 백업 키를 클라우드에 보관을 해놨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내가 쓰는 건데, 그런데 클라우드 설정을 내가 이 제품을 사가지고 사용하면서 깜빡 까먹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또는 내가 백업 키를 넣어놨는데,
얘가 지워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백업 키가 없어져 버린 거죠. 백업 키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위에 두 가지 상황은 요거랑 요거는 백업 키가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백업 키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키셋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전 키셋은 사용을 못함. 백업 키가 없으면 원상 복구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recover your wallet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recover your wallet 기능을 실행하면 7일을 기다려서 새 키셋을 생성하여 자산을 옮긴다. 하드웨어 키와 서버 키가 있기 때문에 2 오브 3을 만족하여 전송 가능. 약간의 수수료 소모. 7일을 기다리는 이유는 아무나 자산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시간 잠금을 하여 사용자가 안전하게 옮길 시간 여유를 벌어주는 것이다. 자산을 옮기면서 새 앱키가 생성되어 폰에 설정된다. 네, 그래서 이 세 번째의 경우는 백업 키 자체를 내가 못 구한 경우, 다시 말해서 클라우드에 내가 설정을 안 해놨다거나 아니면 클라우드에 설정을 해놨더라도 지워졌다거나 해서 백업 키 자체가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백업 키 자체가 없을 경우에는 그걸 복구는 못 합니다. 불가능하고,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키셋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내가 지갑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지갑을 만들었고 여기에 비트코인이 뭐 있습니다. 여기 뭐 0.1 비트코인이 있어요. 자, 이렇게 지갑을 만들었고 0.1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키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앱키가 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앱키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은 클라우드에 내가 백업 키를 보관해 놨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만들면 되는데 그거조차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백업 키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지갑, 요 지갑을 우리가 1번 지갑이라고 할게요. 요 1번 지갑은 이제 영원히 못 쓰는 겁니다. 이거는 못 쓰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2번 지갑을 만들어요. 2번 지갑을 만든 다음에 요 0.1 BTC 요거를 요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갑은 완전히 폐기를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새로운 지갑에 다시 키 3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앱키, 하드웨어 키, 서버 키 이렇게 3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새로운 지갑으로 옮긴 다음에 여기서 사용을 하는 거고 이전 지갑은 완전 폐기가 되는 것. 이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백업 키를 내가 안 해놨을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럼 요 안에 있는 자산을 어떻게 일로 옮길 수 있느냐? 키가 없는데, 앱키가 없는데 어떻게 옮길 수 있느냐? 나머지 2개의 키로 옮길 수가 있어요. 아까 이게 2 오브 3이라고 그랬잖아요. 2 오브 3.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가 있으면은, 서명이 되면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2개가 뭐냐면은, 앱키는 없어요. 앱키는 이제 우리 없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 2개가 하나는 하드웨어 키고, 그리고 하나는 서버 키입니다. 네, 하드웨어 키와 서버 키, 요 2개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서버 키는 그 회사에 저장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블록이라는 회사에 저장돼 있는 서버 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이 서버 키가 사용되는 겁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하드웨어 키는 내 육각형 모양의 그 디바이스를 말하는 거고요. 그 하드웨어 키는 내가 있잖아요. 근데 서버 키가 없잖아요. 서버 키는 그 회사에 있잖아요. 그럼 그 2개를 이용을 해서 요 안에 있는 그 자기 자산을 일로 새로운 지갑으로 옮기게끔 하는 거죠. 새로운 지갑으로 옮기게끔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없죠? 앱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앱키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생성을 해버려요. 앱키를. 앱키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기 앱키가 생성됐고, 요 하드웨어 키 있고, 서버 키가 있고, 다시 3개의 키가 다시 생겼죠. 이렇게 3개의 키로 다시 새 지갑으로 만든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앱키를 이제 복구하는 거죠. 사실은 이건 앱키를 복구한다는 개념보다 앱키를 완전히 분실해서 못 쓰니까 새로운 지갑으로 옮기고 앱키를 새로
생성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앱키를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복구는 아니고 이거는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백업 키가 있으면 복구가 되는데 그것마저 없다 그러면은 그냥 대체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요 Recover Your Wallet이라는 기능이 어, 비트키 안에 앱 안에 그 메뉴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메뉴를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 Recover Your Wallet이라는 요 기능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념이 새로운 키셋으로 옮긴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전 그 분실된 그 백업 키는 영원히 찾지 못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앱키를 복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좀 가장 복잡해요. 앱키에 대해서 복구하는 이 방식이 좀 복잡한데, 그래도, 앱키를 잊어버렸을 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꼼꼼한 방식을 준비해 놨다는 거죠. 상당히 꼼꼼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드웨어 키를 복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하드웨어 키라는 건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이 디바이스를 말하는 거죠. 요걸 잊어버렸을 때, 요걸 잊어버리기가 아마 자주 잊어버릴 것 같아요. 왜냐면 핸드폰은 잘 안 잊어먹잖아요. 근데 하드웨어 키는 괜히 들고 다니다가 이제 잊어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제품에서는 이 하드웨어 키를 항상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루 사용 한도를 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가 뭐 한 50만 원만 사용을 하겠다. 이 장치로는 이 비트키 앱으로는 내가 하루에 50만 원 이하로만 사용하겠다라고 설정을 해 놓으면은 50만 원까지는 이 하드웨어 키가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 키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키를 집에다가 잘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 놓는 거예요. 뭐 금고 안에 넣어 놓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드웨어 키를 아예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겠죠. 그러면서 5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루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비트키 앱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하드웨어 키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루 한도치를 정해 놓으면 그래서 뭐 하루 한도치를 많이 쓰는 사람은 뭐 100만 원을 정해 놔도 되고 아니면 난 한 뭐 20만 원만이라도 충분해. 그런 사람은 20만 원까지만 한도를 정해 놔도 되겠죠. 그것도 또 좋은 방법이 그렇게 정해 놓으면은 만약에 해커가 해킹을 하더라도 빼낼 수 있는 게 2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하루에 빼낼 수 있는 게 2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그렇게 뭐 설정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드웨어 키를 항상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이 하드웨어 키를 분실을 했다거나 또는 새로운 걸로 이 고장이 나서 새 장비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 하드웨어 키를 복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어플 안에 이제 그 어떤 그 메뉴들이에요, 이게. 뭐 여기에 있는 메뉴가 아니고 이건 분실했으니까 이제 없죠. 없으니까 요 어플 안에 메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걸 이제 여기다가 제가 써놓은 건데요. 이 쉴드 아이콘이라고 있는데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쉴드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 요 쉴드 아이콘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크릿 허브라는 메뉴로 들어가고요. 그 시크릿 허브 안에 이 육각형 모양의 비트키 디바이스라고 하는 육각형 모양의 그 메뉴가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Replace Device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요걸 클릭을 하면은 이제 어떤 메뉴가 뜨면서 Continue라는 버튼이 나오고 그 Continue까지 이제 클릭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7일간의 복구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예, 앞서서도 7일간의 어떤 유예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7일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어요. 있으면서 그 7일 동안에 이 새 그 하드웨어 장비 디바이스를 구입을 해서 새로 구한 거를 페어링을 시키는 걸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지문을 등록한다든가 하는 거죠. 그 페어링을 일단 해놓고 7일이 다 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 지나고 나면은 이런 메뉴가 떠요. Confirm Replacement라는 게 뜨고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
하드웨어를 인증하라 이게 뜨거든요. 그럼 여기다 뒤에다 갖다 대면은 인증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새로운 키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예, 새로운 키가 생성이 되고 이 새로운 장치 디바이스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실한 이것을 이 새로운 디바이스로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그게 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 뭐냐면 자산을 옮기는 거죠. 예. 새 키로 만들어 놓고 이전 주소에 있던 거를 이 새 키로 옮겨주는 거를 마지막에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회 트랜잭션 해서 새 키 세트로 자산을 옮겨야 한다. 이때도 하드웨어 키 인증 필요. 이걸로 한번 인증을 하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완전히 완료가 된다. 이것도 즉 분실한 하드웨어 키는 포기하고 새 하드웨어 키가 포함된 2 오브 3 멀티식으로 옮기는 것이다. 약간의 수수료는 소모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분실했을 때 새로 구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 페어링을 하고 7일을 기다리면서 7일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인증을 하고 나서 이전 자산, 그러니까 이전 지갑에 있던 그 자산을 이 새 주소로 옮기면 완료가 된다는 방식이죠.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 키를 복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둘 다 분실했을 경우에 이제 골치 아프겠죠. 둘 다 분실했어요. 아까 그 육각형 모양의 그 키와 핸드폰까지 분실한 거예요. 둘 다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둘 다 분실했을 경우에는 앱 키를 먼저 복구합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키를 복구한다. 이런 순서로 되는 거죠. 앱 키를 복구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로 하는 거예요. 요 방법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키를 복구한다. 요 방법을 또 한번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되는데, 예, 그러니까 뭐 7일이 걸리고 하겠죠. 예, 7일, 당연히 7일이 걸려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리커버리 컨택트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리커버리 컨택트라는 게 아까 나왔었죠? 뭐냐면, 여기 보면은, 리커버리 컨택트라는 말이 여기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족을 설정한다 그랬잖아요. 예. 내가 100% 신뢰할 수 있는 내 가족, 아내라든가 자녀라든가, 이런 가족을 이 리커버리 컨택트에다가 설정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두 개 다 분실했을 때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커버리 컨택트를 설정 안 했다. 그러면은 두 개 다 분실했을 경우에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예, 리커버리 컨택트가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둘 다 분실했으면 복구가 불가능해요. 이게 되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리커버리 컨택트가 하드웨어 키 기능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앱 키를 먼저 복구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 이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앱 키도 복구 못하고 앱 키를 복구 못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키도 복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리커버리 컨택트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리커버리 컨택트만 돼 있으면은 아주 간단하게 앱 키 복구하고 하드웨어 키 복구하고 이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기능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상속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기존 하드웨어 월렛으로는 상속이 좀 어렵잖아요. 내가 지갑에다 잘 보관했고 니모닉을 잘 보관해 놨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이렇게 해놨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니모닉을 안 알려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 니모닉을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패스프레이즈까지 설정해놨다. 그러면 뭐 그거는 상속이 불가능해지죠. 예, 그래서 이 하드웨어 지갑을 쓰시는 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기존의 지갑으로 하기가 참 난감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비트키라는 이 제품은 상속 기능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상속을 할 수 있는 다른 솔루션들도 좀 있기는 한데요. 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좀 불편하죠.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아무튼 이 비트키에서 하는 상속을 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은, 상속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상속을 청구합니다. 그런 방식인데 설정은 아주 간단한데 초대장이라는 거를 보내게 돼 있어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초대장을 보내면 상속인이 이를 수락하면 된다. 이 피상속인이라는 게 이제 상속을 해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상속인이 이제 상속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자녀가 되겠죠. 피상속인도 그 비트키가 있어야 되고 상속인도 비트키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초대장이라는 걸 보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내면은 상속인이 이것을 이제 수락을 하면은 이 둘 간에 그 상속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상속 설정이 된 상태가 되면은 상속인은 이것을 상속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망한다는 거죠.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인이 청구를 하면 6개월 후에 자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피상속인이 아직 생존해 있는데 상속인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뭐 자녀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청구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피상속인의 비트키에 표시가 되고 피상속인은 그것을 캔슬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사망 이후에만 이제 이 청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망 이후에 청구를 했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이것을 캔슬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자산을 상속받게 되는 그런 거죠. 기술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암호화된 앱키가 6개월 후에 상속인에게 전달되는데 이를 풀 수 있는 것은 상속인 뿐이다. 이렇게 피상속인의 앱키를 얻은 상속인은 이것과 서버키로 자산을 자신의 지갑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기술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암호화된 앱키가 6개월 후에 상속인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암호화된 앱키가 중요한데요. 이 암호화된 앱키는 이제 피상속인의 것이겠죠. 요것이 그 상속인한테 이것이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6개월 후에 전달되는 거죠. 그것이 전달이 되면은 요 암호화된 앱키를 이제 풉니다. 복호화를 시켜요. 누가? 상속인은 이것을 풀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풀어서 피상속인의 앱키를 얻게 되겠죠. 그러면은 상속인에게는 뭐가 있는 거냐면은 이 피상속인의 앱키와 그 다음에 이 피상속인의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서버키가 있는 거예요. 요거 앱키와 이 서버키 두 개가 있는 거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2, 5부, 3이 돼서 요걸 가지고서 이거를 트랜잭션을 한번 할 수 있어요. 트랜잭션을 한번 할 수 있고 이걸 트랜잭션을 해서 본인의 지갑으로 이걸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 피상속인의 지갑에 있는 그 비트코인을 옮긴다는 얘기는 키가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세 개 중에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그 피상속인의 앱키와 그 다음에 서버키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 두 개의 키가 있으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 자산을 옮길 수가 있는 거고, 다시 말해서 상속인이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 이 두 개의 키를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데 6개월 후에 이 두 개의 키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는 이미 있어요. 서버키는 이미 있는데 이 앱키죠. 이 앱키가 6개월 후에 이 상속인한테 전달이 돼요. 그러면 상속인이 이걸 풀어서 앱키를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앱키와 서버키를 이제 구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자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산을 옮길 때 그 받는 주소, 그 자산을 받을 주소를,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주소를
상속인이 자기가 입력을 하는 거죠. 자기 주소를, 자기 지갑 주소를 거기다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신의 지갑으로 이것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속을 받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상속을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 비트키에서는. 예. 그래서 상속 기능이 보통 잘 없는데 이 비트키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 시니어 분들이 사용하기에 괜찮은 지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아셔야 될 게 이 모든 그 기능들은 이 이 회사 제조사인 블록이라는 그 제조사가 있거든요. 미국 회사예요. 이 블록이라는 이 제조사를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 전적으로 믿어야 되고 그 기능들이 이제 잘 수행될지 여부는 그 제조사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제조사는 이것을 뭐 오픈 소스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공개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고 작은 회사도 아니고 블록이라는 회사가 그 큰 회사고 젯 도시의 회사이기도 하고 해서 신뢰도는 좀 높은 편입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위험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은 이제 그래도 그 회사를 신뢰를 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상속이라는 기능을 보통 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괜찮다. 이 지갑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설정이 굉장히 편리해요. 간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초대장만 보내면은 상속이 설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피상속인 사망 시에 받는 방법은 6개월이라는 기간만 청구를 해놓고 기다리면 된다. 그 이후에 키가 두 개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3 오브 그러니까 2 오브 3이죠. 2 오브 3이라는 멀티 시그이기 때문에 두 개의 키가 확보가 되면 그게 6개월 후에 되는 거죠. 두 개의 키가 확보가 되는 대로 그대로 상속인의 본인의 지갑으로 이 자산을 이동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상속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상속 절차가 있다라는 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린 거는 바로 이 비트키라는 이 제품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시드 문구를 보관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고 그냥 페어링만 하면은 바로 지갑이 생성이 되고 보내고 받고 할 수가 있다. 예, 복구 과정이 또 있고 분실을 해도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는 과정이 있고요. 상속 기능도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지갑도 이런 월렛도 있다 정도로 소개를 오늘은 해봤고요. 당연히 내 돈 내산은 아니고 저는 이 지갑을 산 적도 없고 이 지갑과 어떤 뭐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소개를 해봤습니다. 아, 이 내용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또 매뉴얼이 사용 방법이 좀 조금씩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이 제품이 마음에 드신다면은 별도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이 영상은 이 제품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해를 돕는 그런 내용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